그럼 향후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경기 선행 지수는 환율이고 금리라는 거죠. 실제로는 긴축이 안 일어나는데 아까 유동성은 그걸 자꾸 긴축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요즘 강달러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환율이 외환위기 때의 수준에 근접하는 그러한 변동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의 변동성, 불안성, 이건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것이 정말 실물 경제의 각 나라들의 어떤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어떤 개연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걱정과 질문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 윤채연 소장님 모시고 환율과 관련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네, 지금 일단 지난해 3월 현재 경제 상황, 이 환율과 관련된 강달러 상황, 킹달러라고 요즘 표현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이 환율 결정 원리 내지는 이제 환율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제 먼저 선행돼야 하거든요. 얼마 한 10일 전후 정도 되는데 미국 그 재무장관 연준 의장이죠. 네. 그분이 이제 기자들 질문에 달러 인덱스 강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분 말 다른 나라 경제가 나빠서 그 달러 인덱스 강세라고 했거든요. 네. 그 맞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해 3월부터 그 환율이라는 것은 통화의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옐런 얘기하고 똑같죠. 다른 나라 경제가 나쁘니까 달러가 강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맞다면 우리 국내에서는 미국이 달러 공급량을 많이 늘렸다. 그래서 달러 약세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제 시각차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 진행 방향이 이제 지난해 3월부터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럼 옐런 주장과 재무장관, 연준에서 또 그 달러 인덱스 업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재무장관 생각과 저의 얘기가 일치하는 거예요. 환율의 그 개념. 그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 즉, 다른 나라 경제가 나쁘니까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앞으로 이제 향후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다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똑같아요. 네. 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왜 안 맞았느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달러 이제는 안 오른다 캔기 지난해 1월부터요, 사실은. 1월에 1,100원 할 때부터 내린다고 했고, 또 1,150원이 되니까 또 내린다고 했고, 또 1,180원이 되니까 또 내린다고 했고, 1,200원이 되니까 이제 다 왔다라고 했단 말이요. 네. 또 1,250원이 되니까 이건 너무 오버슈팅이다. 그 다음에 1,300원이 되니까 이제야말로 다 왔다. 1,400원이 되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논리란 말이야. 예. 그러면 옐런 재무부 장관 얘기대로 지극히 당연한 환율 상승이에요. 그동안에 유럽이 어려웠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 통화가 한 6개국 통화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제일 중요한 통화가 유로란 말이에요. 유로. 그 다음에 애행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그러니까 다 어려우니까 달러 강세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럼 향후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방송 채널에서는 그 환율이 안정될 거라고 얘기해서 근거가 뭐냐? 중국 경제가 2분기는 0.4% 성장했잖아요. 네네. 근데 3분기는 3.9인데 제조업은 5.2단 말이죠. 그러면 유럽 제조업과 특히 독일, 중국 경제는 상당히 밀집하단 말이죠. 그러면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가 독일인데, 그렇죠. 그럼 중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시차를 두고 독일 경제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3, 4일 전에
중국이 3분기 GDP 발표하는 날 이제 달러 인덱스 좀 안정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도 안정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앨런이 제대로 한 거고, 저도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맞았지만은,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이제 앨런 장관 얘기대로 다른 나라 경제가 중국 경제, 그럼 2분기는 엉망인데 0.4%. 네. 3분기가 되니까 3.9인데 제조업은 5.2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독일 제조업과 중국 제조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로 강세가 조금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안정될 거다. 그런 거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중국 경제가 개선이 되고 또 유럽 경제도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것이냐가, 또 미국은 만약에 침체가 된다 하면 언제 침체로 발전할 것이냐. 지금까지처럼 침체가 계속 안 온다면, 지금 지난해 3월부터 침체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10월 위기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월 달이 되니까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온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반기 됐잖아요.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또 원래 10월 위기설도 또 얘기를 했어. 근데 원래 10월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위기의 그림자는 안 보인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4분기에도 미국 경기 플러스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맞아요. 제가 3분기에도 8월 27일 날, 대부분이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할 때, 제가 세미나 하면서 아무리 안 나와도 1.5% 이상은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신 근거는? 근거가 바로 재정 지출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예요. 지금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경기 선행 지수와 제가 생각하는 경기 선행 지수는 차이가 많아요. 지금 교과서나 한국은행 등에서 경기 선행 지수로 하면 일반적으로 총통화량, 그 다음에 종합지가 지수, 그 다음에 그 제조업 재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 신뢰 지수, 네. 등등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지역적인 경기 선행 지수라고요. 지역적인. 지금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작년에 우리가 부동산 좋다고 그 방송국 공영이든 유튜브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뭐를 빼먹었냐 하면 금리를 다 얘기를 안 했다고. 그냥 공급 부족이라. 그러다 뭐 중요한 걸 빼먹어버린 거예요, 핵심을. 왜냐하면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주택인데.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 없이 예외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뭐 미국 모기지 금리가 7%까지 그렇죠. 올랐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왜 작년에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출연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집을 2채 이상 살 때는 10%를 적용하자고. 그죠? 그러면 주택 안정된다고. 그런데 올해 들어보니 그 얘기가 현실화돼 버린 거야. 10%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죠? 금리가 오르니까 안정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난해 금리에 손을 못 댔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네. 그걸 언급을 안 하고 그 경기 선행지수 허가 면적, 건축 허가 면적, 그리고 낮은 금리, 그게 지속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난해부터 환율 얘기를 했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오르잖아요. 바로 그걸 짚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결국은 금리 전망에 실패한다는 거고, 물가 전망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전망에 실패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은행도 다 걸려들었고, 보험에서 걸려들었고, 정권에서 걸려들었다고. 네. 저축은행까지. 네. 네. 심지어는 그 지자체.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그렇죠. 레고랜드. 네. 그까지 다 걸려들어버린 거야. 지난해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못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금리를 잘못 바꿨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바로 금리 인상이 될 거는 당연한데 그 인상이 됐을 때 그 영향력, 그렇죠. 환경 변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고민이 없었다. 그러니까 환율 전망에 실패를 하다 보니 금리가 오를 줄 몰랐고, 또
물가가 오를 줄 몰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출발은 환율 전망에 실패한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지난해.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장님은 이제 달러 강세는 이제 좀 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그 정도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통화의 상대적 가치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각각의 가치는 아까 옐런 주장대로 하면 또 포요 환율연구소 주장대로 하면 경제가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나쁘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2분기에는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잖아. 그렇죠. 상해에 봉쇄해버렸으니. 그러니까 유럽이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구성통화 중에 유럽이 어려우니 영국도 유럽 경제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이 금융강국인데 그러면 유럽 주식도 하고 유럽 채권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경제가 나쁘니.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강국이 유럽에 투자를 하는데 유럽 주식에서도 아까 나버리고 유럽 채권에서도 손실이 나버리니 영국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파운드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지 최근에 뭐 그 장관이 뭐 조세 가면 그건 지엽적인 얘기라는 거죠. 근본적인 얘기는 중국이 이제 지난해 3월부터 사실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경제도 지난해 3월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달러 인덱스가 지난해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근본 원인은 나가지고 자꾸 결과를 놓고 깨 맞추려고 하면 시청자들과 피해가 생기고 국민 경제가 망가져요. 앞에서 제가 금리 얘기를 왜 했냐. 지금 지난해 부동산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시카면 금리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은행도 부동산 프로젝트, 보험회사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런 거는 사실 좀 자제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예상을 하고. 그래서 금리를 모르고 환율을 모르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건축 허가 면적이 많았지만 금리가 올라가니 허가 하나 해놓고 집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기 선행지수냐 이거죠. 허가 하나 해놓고 허가 받아놓고 건축 안 하면 무슨 선행지수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경기 선행지수는 환율이고 금리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경기 선행지표, 그러니까 건축 허가 면적, 그 다음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 수출입 내고에 그 환율의 영향 받잖아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지엽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이제 후행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 환율과 그렇죠.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상을 잘해야 된다. 예측을. 예측이라기보다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교과서에는 그래서 정해진 거 아니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그것에 영향을 주는 선행지표가 또 있잖아요. 네. 경기 선행지표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면적에 영향을 주는 금리란 말이죠. 그럼 금리부터 먼저 짚어야 되죠. 그죠?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허가 내놔도 공사 안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경기 선행지표는 금리라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라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물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근본적인 경기 선행지표는 금리와 환율이다. 그럼 금리와 환율 중에 어느 것이 또 선행이냐? 환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경기 선행지표를 못 읽은 거죠. 지난해. 그러다 보니까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금리 전망에 실패하니 부동산 전망에 실패하고 주식시장 전망 실패하고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도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경기 침체를 자꾸 얘기해요. 네. 지난해 3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라는 분들도 있고 네.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연말 정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네. 미국을 덮칠 것이다 보는데 경기 침체 안 온다고 보시나요, 미국이? 안 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선행지수 이제 바로 짚어보자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경기 선행지표는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야. 그럼 그 중에서 건축 허가 면적은 미국도 줄 서고 있을 거예요, 이제. 금리 오르니까. 네. 그런데 경기 선행적 건축 허가 면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으니까. 그럼 총유동성은 미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준은 긴축을 해요. 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은 긴축하니까 침체 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긴축 중에 중요한 내용이 그 총유동성이란 말이야. 총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중에 돈은 늘고 있다. 네, 그게 왜냐면 우리 한국 사학개미들도 미국에 들어가고, 세계에서 미국으로 몰려드니까. 그렇지, 일본 돈도 미국으로 들어갔고, 유럽 돈도 미국으로 들어갔고, 영국 돈도 미국으로 들어간 거야. 그럼 총유동성은 연준은 긴축을 하지만, 그는 한 달에 얼마씩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야. 연재군이 긴축을 하니까 침체라고 했는데, 침체는 올지 안 올지 나중에 문제지만 긴축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금리도 또 인플레이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일단 미국의 금리가 이제 4%대. 예.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도 지금 한 상당히 5%? 높잖아요. 그렇죠. 한 8% 되니까. 네, 8%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게 늘어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냐에 대한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침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플레이션 고공행진하니, 또 저처럼 인플레이션 원인이 뭐냐로 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임금 인상이거든. 4% 정도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서비스 업종의 예, 임금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또 역설적으로 소비 능력도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경기 침체는 성장률이란 말이야. 그런데 소비가 증가하는데 왜 침체가 와? 이거야.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2분기에도 소비가 그럼 감소할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 소비 감소 안 한다라는 얘기야. 2분기, 3분기, 4분기. 4분기에도. 4분기. 4분기에도. 왜 그러냐? 3분기가 금리는 금리도 많이 높았죠. 왜냐면 최근에 연준이 0.75% 세 번 인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2%란 말이에요. 2.25%. 그러고 물가도 8%대 공공행진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9월 소비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4분기에도 금리 1%더 올린다고 해도 크게 변할 게 없다라는 거죠. 소비가. 왜? 월급이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하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인플레이션을 막는 인플레이션 비율만큼 급여를 올려주면 된다. 네. 이런 뭐 경제학 이론도 있긴 이미 하죠. 올려놨어요. 근데 이미 올라놨다. 올려놨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 여력이고, 그 다음에 4분기의 소비 여력이고, 임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요. 내년 1분기의 소비 여력이야. 그런데 자꾸 기준금리 인상만 얘기하고 실제로는 긴축이 안 일어나는데, 아까 유동성은 그걸 자꾸 긴축이라 한다는 거예요. 긴축이 없는데. 그래서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피해자는 시청자가 되고 국민 경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4분기 말씀대로 지금 다음번에 0.75를 할 것이냐, 0.5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뭐 금리 인상, 뭐 말들이 많은데 어쨌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연준이 피벗하는 거 아니냐, 뭔가 그 완화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 속도 조절 이런 기대감으로 또 시장이 오른단 말이죠. 근데 소장님 말씀은 뭐 7호를 하든 뭐 어쨌건 계속해서 침체가 오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럼 지금은 이제 0.75% 인상하는 0.5%는 차이는 0.25야. 그러면 0.25를 작게 인상하면 호재고, 그 다음에 많이 인상하면 아꼈냐. 그거 웃기는 얘기란 말이야.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경기 침체 원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0.5% 더 하잖아. 네. 그럼 침체 시가 빨리 와야지. 그렇죠. 그 논리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 논리가. 그럼 그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특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들이 계속 연달아서 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시장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 오픈을 시기 보면 양분화돼 있더라고, 양극화가. 빅테크 쪽은 별로 안 좋고, 은행 쪽은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손 충당금 손해가 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혹시 날지 모르는 것에 대비한 충당금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지난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주식, 그래서 이제 체감적으로 와, 그렇죠.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는 반면 은행과 같은 금융권은 돈을 많이 벌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쌤쌤하면은 그러니까 역시. 지금 전체 미국 전체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악화가 안 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겠지. 아까 월급을 올려줬으니까 소비 여력이 생긴 거고,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에 고공행진을 했다는 거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수입이 뭐 지난 30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예요. 한 해도 여유 없이. 그러면 수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이라는 얘기는 수혜자가 많다는 얘기야. 왜냐면 환율 한 20% 올랐단 말이야. 대부분 국가에서. 네. 애영아도 한 20% 넘게 올라버렸으니 그 선진국 통화인데.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주체 측에서는 그렇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돈을 그러니까 헐값에 20% 싸게 남의 나라 그렇죠. 자산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소비도 많고 수입도 많은데 20% 사게 사갔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건 물가에도 안 들어가요. 물가에 들어가는 대표 업종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수입하는 그 물품도 대부분 물가에 안 들어가요. 근데 20% 떨어진 거는 물가에 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냥 피상적으로 긴축하니까. 그렇다면 말씀은 연준의 긴축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간다 해도 예. 0.75가 됐든 0.5가 됐든 어쨌든 1%가 더 금리가 오른다 해도 예.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가 5% 정도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번 연준 두 번의 금리 인상 말고 또 내년에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예.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금리를 강조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그럼 금리를 보자. 우리가 2007년에 5.25까지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그 연준이. 네. 그런데 그때 뭐 7월에 주가 잘 올랐잖아요. 이제 2008년에 들어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2008년이 금리 때문이냐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 사태의 문제지. 쉽게 하면 부동산을 빚을 내가 올인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 그때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금융자산 비중이 훨씬 많거든요. 네. 70%가 된다고. 우리는 지금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라고. 그러니까 2008년 현재 한국이 2022년 현재 한국이 2008년 미국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부동산에 올인하고 금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위험하다 얘기는 와닿아요. 제가. 근데 금융자산이 많은 미국이 그 위험하다는 건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예. 이 말에는 예. 동의를 하지 못한다. 지금 현재까지는 동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안 맞았는데. 그리고 4분기에도 저는 2% 성장한다고 보고 내년 1분기에도 과연 마이너스로 성장할까? 저는 아직까지 캐션 마크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예. 어쨌건 미국의 금융시장은 예. 오히려 예. 그 지금 아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더 많이 하락할 거로 보는데 예.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기업 실적은 계속 괜찮게 나올 거고 전반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추가적인 어떤 이체 뭐 폭락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통계 자료요. 이게 2007년하고 그 2009년 사이. 네. 2007년이 만약에 위기 직전 연도라면 그럼 원래 2022년이 그럴 수 있잖아. 지금까지. 그죠? 2007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왜? 내년에 모두 다 위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2008년에 위기가 왔단 말이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그래서 제가 해본 거야. 2007년에는 성장률이 GDP 성장 2.0%였어요. 네. 지금도 원래 2.0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1.5 정도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분기, 2분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럼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한 0.5% 정도 나와요. 그런데 3분기가 2%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4분기도 제가 생각하는 2%대 넘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평균하면 1.5는 나온다. 1.5에서 2. 그것도 비슷해, 그러면. 2007년하고. 네. 그러면 주가는 그 2008년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많이 빠졌다고. 10월, 그죠? 네. 리만 사태. 그때 다우존스가 34%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41% 빠졌는데, 지금은 위기가 안 왔는데, 그죠? 우리는 위기가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기에 이제 주식 때문에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게 이것도 비정상이야. 왜냐하면 과거에는 위기가 와가지고 주가가 빠졌어.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왜 많이 빠졌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난해 거품이 생긴
뭡니까? 기술주에. 그거 거품 빠진 거고, 또 하나는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선행지표를 잘못 읽고, 자꾸 위기라고 하면서 다수가 공포 분위기를 느끼고, 지난 6월에도 제가 출연 한번 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13,500까지는 갈 거야. 나스닥 100 기준으로. 실제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저는 그러거든요. 연말까지 14,000원 갈 거야. 연말까지? 네. 왜냐면 S&P 그러면 한 4,200 가까이 돼요. 뭐, 그렇다면, 뭐 경기 침체냐. 그러면 주가만 상대적으로 낮았다가 이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거의. 그래 해도 거품 좀 빠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 기업들이 적단한 건 아니에요. 기술주도 적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생각보다 그 어닝이 좀 작아서. 그렇죠. 그렇지. 생각보다 예상보다 작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그 뭡니까 저 메타 보니까 네. 실적 1.8 뭐 쓰는데 1.6 얼마 정도의 네. 이익이 발생했다고 0.2 정도 차이 가지고 20%가 폭락, 25%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경제 전문가들의 저는 때문이라고 봐요. 이 일반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 심리가 커져 그렇죠. 있다. 불안감이. 왜냐면 다수를 언론이 지금 발달돼 있잖아요. 옛날하고 달리. 유튜브라 하는 게 발달돼 가지고 다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2009년에도 제가 전차 주가 올라간다 얘기했거든요. 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 다 미국 끝났다. 달러는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하고 얼추 비슷해. 올해도 보면 미국 끝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예? 근데 끝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경기 선행지수를 보니, 미국 경기 선행지수도 있잖아요. 네. 건축 허가 면적 빼놓고는 특별히 나쁜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비교해 주셨지만은 진짜 위기가 왔던 2007년 8년도의 그 경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단순 비교해도 예. 위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왜냐면 주가만 빠진 거야. 주가 빠진 게 위기는 아니다. 그렇죠. 주가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빠지는 거예요. 다수가. 근데 어디에도 기업 실적도, 은행 실적도, 은행 연체율도 보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 겨우 1,000명 중에 2명이 연체를 지난해보다 했더라고요. 그는 평소에도 1,000명 중에 2명은요, 그 연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위기라고 하는 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4분기만, 3분기도 제가 다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8월 27일자로 플러스 성장 최소한 1.5%다. 4분기도 제가 2% 나온다고 봐요. 왜냐? 우선은 연말에 주가가 조금 오른다고 봐요, 이제는. 예. 지금 너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뚜껑을 열어보니 3% 성장이더라, 2.5에서 3%. 그러면 기업이 매출액을 한 거거든요, 그게요. 성장률이라는 건. 전체로 보면 매출이 안 줄어들라는 거, 전체로.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체 수혜를 입는 거는 얘기 안 하고, 그 인플레의 수혜,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의 수혜, 그런 기업이 많단 말이죠. 그때 엑소모빌은 사상 최대치라고 주가가. 그러면 엑소모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 어떤 산업에서의 그 산업의 부침일 뿐이지 예, 예.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구나, 관점이. 이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쨌건 우리 소장님의 관점은 이러시다는 거. 네. 그리고 그거에는 바탕이 환율을 중심으로 경제를 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